규제에 대해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던 청와대와 정부가 강경 대응으로 방향타를 돌렸습니다. 어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일본의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는데 일본이 추가 규제까지 검토하자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처럼 일본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내에서는 분노한 시민들의 행동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 여행 취소 인증은 물론 일본 제품 불매 목록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분기 매출 56조 원, 영업이익 6조 5천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분기보다는 개선됐지만 지난해보다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수익률과 관련해 대외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나쁜 편은 아니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7월 5일) 금요일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에 올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오 기자, 2분기 잠정 실적 전해주시죠. 네, 삼성전자는 매출 56조 원,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의 올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4%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56.29% 빠졌습니다.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6.89%, 영업이익은 4.33% 증가했습니다. 주력인 반도체 사업 영업이익은 3조 원대 초반에 머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디스플레이 사업은 일회성 수익 덕분에 직전 분기 적자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애플이 아이폰 판매 부진 탓에 플렉서블 올레드 패널 수요가 줄어들자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삼성에 보상금을 지급해 일회성 수익이 생겼을 거란 추측이 나왔습니다. 네, 대외적으로 어려웠던 거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지만 여전히 부진한 성적표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 스마트폰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또 미중 무역 전쟁이 지속돼 반도체 재고가 쌓이면서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2분기부터 나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던 반도체 업황은 내년 봄에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목록에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인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재를 포함하면서 삼성이 생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다음은 일본 규제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이 어제부터 우리 기업에 대해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하자 우리 정부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규제를 명백한 경제 보복으로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정훈 기자. 네, 류정훈입니다. 류 기자,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군요. 네, 일본은 어제부터 디스플레이 반도체 핵심 첨단 소재 등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는데요. 청와대는 어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열고 일본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홍익기 경제부총리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의 명백한 경제보복 조치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명희 통상조섭 본부장도 어제 오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조치가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하고 세계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 본부장은 일본이 자의적으로 수출을 제한하는 것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정부 대응책은 있습니까? 네, 먼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핵심 부품과 소재 등에 대한 자립화 방안 등을 추경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비롯해 WTO 제소, 수입선 다변화, 첨단 소재 자립화 등 방안도 내놨는데요.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중장기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고 WTO 제소에서 패소할 경우 심각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유정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소식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 조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본 제품 불매 목록까지 퍼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엉뚱하게 일부 우리 기업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엄 기자, 먼저 불매 운동 소식부터 이 여론부터 짚어보죠. 지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네, 온라인을 중심으로 보이콧 재팬, 말 그대로 일본을 거부하자는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지도 말고 일본 제품을 사지도 말자는 뜻인데요. 일본행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다는 글부터 일본 제품을 반품했다는 글까지 다양한 게시물들이 시시각각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목록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엔 도요타, 혼다 등 일본을 대표하는 자동차 기업부터 소니와 파나소닉 등 전자제품 브랜드와 유니클로, 데상트 등 의류 브랜드까지 일본 기업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일본의 불매 운동에 애꿎은 우리 기업들도 가슴을 졸이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본 제품 불매 리스트에 일부 국내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자칫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까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매 리스트에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이 일본계 기업으로 포함되는데 BGF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업체 측은 처음엔 일본 편의점 브랜드인 회미리마트를 빌려서 쓰다가 지난 2012년 라이센스 계약이 종료됐고 CU는 한국 브랜드임을 강조했습니다. 생활용품 유통기업 다이소 역시 리스트에 올랐는데요. 다이소 관계자는 대주주가 국내 기업 아성 H&P로 일본 다이소와는 무관하다면서 일본에 로열티를 지급하지도 않고 경영감사도 받지 않는 한국 기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이처럼 일본과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일본 최고 부자로 꼽히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우리나라 젊은 기업가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수출의 규제에 대한 조언도 해준 것으로 알려져서 더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우 기자. 네. 손 회장이 우리 기업가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조언을 좀 해준 걸로 보입니까? 네, 손 회장은 어제 서울 가구박물관에서 한국 경영인들을 만나 만찬을 가졌는데요. 네. 만찬이 끝난 후 기자들이 손 회장에게 일본 규제에 대해서 조언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손 회장은 그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조언을 해줬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렇네요. 일단 손 회장도 일본 정부 규제 때문에 승차 공유 서비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만찬에서는 인공지능 등 차세대 IT 산업 현황과 투자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저녁 만찬에는 어떤 기업인들이 참석을 한 겁니까?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하나큐세 전무, 이혜진 네이버 GIO, 김택진 NC 대표 등을 손 회장이 만났습니다. 네. 이들은 주요 대기업의 젊은 총수들과 후계자 그리고 IT 기업인들인데요. 특히 손 부회장은 이재용 부회장과 단독 회담을 가진 다음에 같은 차를 타고 만찬장까지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따로 만나서 한 내용에 대해서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일단 네. 손 회장은 세계 최고 반도체 설계 회사 ARM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위해 두 사람이 협력 방안을 많이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안이다 보니까 계속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요즘 일본 규제가 많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손 회장께서 이제 기업인들과 만나기 전에 우리 대통령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일본 규제와 관련한 얘기가 있었습니까? 청와대는 일본 수출 규제 등 한일 경제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대신 손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며 한국이 인공지능 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또 문 대통령에게 AI 전문가 양성, 한국 혁신 벤처 창업가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손정희 회장의 방한 소식 짚어봤습니다. 김현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대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한국서비스산업총연합회 초청 조천 강연에서 총수들과의 만남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못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총수들과 만날 경우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논의하냐는 물음에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도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동결 목소리가 더 컸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강 기자,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원했다는 게 굉장히 의외로 들리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네, 대통령 직속기관인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어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과반수가 동결 또는 5% 미만 인상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자영업자는 동결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는데 사업차의 규모가 작을수록 동결이나 최소 인상을 원했습니다. 또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 상당수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는데요. 10명 미만 사업장에 속한 영세 근로자 중 동결을 희망한 비율은 44%였고 10명에서 50명 미만 사업장도 36%나 됐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히 오르면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이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도 최근 2년 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주성 특위위원장은 가파르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자영업과 중소기업을 하는 많은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불황의 모든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치부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모였던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새벽까지 협상에 나섰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합의안을 내놓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는 오는 9일 10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우체국 노조가 집배원 증원을 요구하면서 오늘 본부 측과 최종 협상에 돌입했는데 끝내 결렬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우체국 총파업이 현실화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정 기자, 오늘 오전이 최종 협상이었는데 끝내 결렬이 됐군요.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정부 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한국노총 산하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 간 마지막 쟁의조정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오전 9시경에 일찌감치 회의장에 들어가 최종 협상을 준비했고 노조 측은 외부에서 대기하다가 협상 시간에 맞춰 회의장으로 입장했습니다. 회의장 앞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집배원 노조가 졸속 합의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양측은 2시간 가까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조금 전 노조가 협상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쟁점이 뭐였길래 이렇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을까요? 우정노조 측의 요구안은 집배원 2,000명을 증원하고 근무 시간을 단축하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우정본부 측은 예산 문제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고 대신 연말까지 점진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위탁택배원 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안 등을 노조 측에 제시했습니다. 협상 시작 전에는 노조가 총파업까지 가지 않고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노조가 결렬을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우정노조는 오는 9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노조 측과 우정사업본부 측은 오늘 협상 결렬과 관련해 잠시 후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다음은 한진그룹 소식입니다.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고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진과의 정석기업 합류에 대한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이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계열사 정석기업의 고문이 됐다고요? 네, 이명희 전 이사장이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 고문직을 맡았습니다. 이 씨는 2006년부터 정석기업 사내이사로 활동해왔는데요. 지난 6월부터 고문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석기업은 한진그룹의 부동산 관리 등을 도맡아 하는 계열사인데요. 한진그룹 안팎에서는 정석기업이 오너 일가의 부동산 개인 자산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달부터 정석기업뿐 아니라 한국공항의 고문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항공운수의 보조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네, 정석기업의 고문을 맡게 된 이유는 뭐고 이게 또 왜 중요한 겁니까? 네, 한진그룹은 정석기업이 진행하는 고 조중훈 조양호 회장의 추모 사업을 위해 이 전 이사장이 고문직을 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양호 전 회장의 사망 이후 한진과의 경영권 분쟁과 상속 합의가 진행 중이라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문이 된 이 씨는 직접 경영 전면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석기업을 발판으로 그룹 경영 현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 앞서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복귀하면서 정석기업이 승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 바 있는데요. 이 전 이사장이 그룹에 본격 합류하면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경영 복귀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국민연금이 오늘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한 해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훈 기자. 네, 김성훈입니다. 김 기자, 국민연금이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나쁘지 않았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지난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수익률은 마이너스 0.89%였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첫 손실입니다. 이에 대해 박능우 장관은 대내외 금융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주요 글로벌 연기금의 성과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는 성적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수익률과 비교해 국민연금의 성과가 낮은 점에 대해서는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기금운용본부의 성과급도 줄었는데요. 성과급 지급률은 기본급 대비 45.4%로 결정됐습니다. 그렇군요.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논의가 있었죠. 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직접 행사해온 의결권을 위탁 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요.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과 함께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후속 조치를 오는 9월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박능우 장관은 조금 더 신중하게 경영 참여를 함으로써 기업의 불안을 덜 수 있는 방향의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연금 사회주의 논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는 주주권 행사의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기 수익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환경 친화적이고 도덕적인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운용사마다 제각각 다르고 또 제멋대로인 펀드 수수료 기준을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금감원이 자산운용사 펀드 수수료 체계를 점검한다고요? 이거 왜 하는 겁니까? 네, 금감원이 올 3분기 안에 자산운용사별로 펀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운용사마다 펀드 수수료 산정 기준이 없거나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지금까지 운용사들은 시장 상황이나 판매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펀드 수수료 보수를 산정했는데요. 동일한 재산이나 같은 비중에 투자한 펀드라면 종류나 판매처가 달라도 수수료 수준은 일치해야 합니다. 대형 운용사의 경우에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 마련돼 있는 편이지만 중소형 운용사의 경우 기준 자체가 없는 곳도 있었는데요. 지난해 금감원이 운용사 펀드 가격 산정 기준을 점검한 결과 기준이 있는 곳은 전체 53곳 가운데 30여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수수료 산정 기준에 대한 내부 점검도 진행을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감원은 자산운용사 자체적으로 펀드 수수료 수준을 평가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내부 점검 기준이 있어도 담당자가 바뀌면 수수료 산정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다만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수료 기준 마련은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사가 얼마나 체계적인 내부 기준을 마련할지는 의문입니다. SBS CNBC 김성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세대 무선통신을 상용화한 지 석 달이 지났는데요. SBS CNBC가 주최한 5G 포럼에서 5G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봤습니다. 보도에 정지완 기자입니다. 5G 통신망을 활용한 야구 중계입니다. 기존의 중계와 달리 경기장의 보고 싶은 부분을 선택하고 장면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신망의 속도가 최대 20배까지 늘어난 5G 기술 덕분입니다. 이런 컨텐츠가 앞으로 교육이라든지 좀 더
우리 고객들에게 실질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이런 콘텐츠로 장르를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자율주행차는 5G 통신망을 이용해 도로의 정보를 받아 상황을 판단하고 앞뒤 차량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생활 공간도 될 거고 사무 공간도 바뀔 겁니다. 차에서 주무시는 거, 그다음에 차에서 뭐 이렇게 신문 보고 계신 거. 5G는 산업 현장도 바꿔가고 있습니다. 무선으로 설비를 조작해 효율을 높이고 공장 구석구석을 모니터링해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 발전소에 2인 1조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데 사실 사람 구하기 어려워요. 이런데 차고 가면 360도 다 보고 관제하면 단지 더 빠른 인터넷이 아닌 일상과 일터의 변화, 5G와 함께 찾아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해 경기와 강원 일부 지방에 올해 들어 첫 폭염명보가 발효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4도로 예상되지만 곳에 따라 35도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광주, 부산, 울산은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태한 대표이사를 한 달여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오늘 오전 10시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를 둘러싼 의사결정 과정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 3차례 검찰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난 상반기 직장인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이직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직장인 1,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 상반기에 이직에 성공했냐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2%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 직장인의 이직률이 34.3%로 가장 높았고 이직하면서 연봉이 평균 310만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잠원동 철거 건물 붕괴와 관련해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오늘 오후 사고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섭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어제 브리핑에서 지하 1층 철거 작업을 하다가 건물이 무너졌다며 정확한 붕괴 원인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을 통해 건물 붕괴 원인과 또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11시 52분 현재 국내 증시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05% 강보합으로 2,109포인트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6% 빠지며 690포인트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실까요? 우선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웃도는 실적이었지만 2분기 연속해서 부진한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주가는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0.65% 하락하며 45,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진 역시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조현민 부사장에 이어서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도 한진그룹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모습입니다. 현재 2.92% 내리며 33,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코오롱생명과학은 급등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인보사 임상 재개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11% 반등에 성공을 하며 26,1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손정희 회장이 어제 방한을 했죠. AI 투자와 관련해서 중요하다고 발언을 했는데요. AI 관련주인 가온미디어가 오늘 2.87%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얀센의 1조 원대 기술 계약 반환 소식에 27%가량 급락을 하면서 장이 마감됐었는데요.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0.33% 오름세를 보이며 30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